아빠,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묘지를 스쳐 지나가는 오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합격증을 아빠의 무덤 앞에서 들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 순간을 왜 함께 할 수 없는 걸까? 내 목소리는 흐느껴 떨렸다. 합격증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 보였다. 1년 전 아빠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억울했다. 아빠는 생전에 늘 말했다. 우리 지은이는 꼭 법대에 갈 거야. 정의로운 변호사가 될 거야. 그 말을 지키고 싶었다. 아빠가 없는 1년 동안 엄마와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묘비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때였다. 저기, 저 아이가 뒤에서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70대로 보이는 품이 있는 노부부가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계셨고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 분은 나를 보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할머니의 두 손을 모으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보, 저 아이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당황해서 얼른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말을 끊었다. 혹시 이 무덤의 주인이. 할아버지는 아빠의 묘비를 가리켰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 강민우 1983에서 2024. 네, 제 아빠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민우야, 우리 민우야. 할아버지도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이분들은 누구실까? 왜 아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까? 실례지만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내가 묻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우리는 내 아버지의 부모란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 부모님이시라고요? 나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아빠에게는 부모님이 없다고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빠가 어릴 때 모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엄마한테서. 그럴 리가. 아빠는 고아라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들의 묘비 앞에 앉았다.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꼿꼿했던 자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20년을 찾았단다. 우리 아들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차갑고 작은 돌 앞에서 만나게 될 줄은.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빠의 부모님이 살아계셨다고? 그것도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그렇다면 왜 아빠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빠는 항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건 우리 잘못이란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앉아라, 아가야. 우리가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묘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더 차가운 것은 이 이상한 상황이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진성그룹 회장 강태준과 그 아내 김혜숙이란다. 진성그룹?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한국의 10대 재벌 중 하나. 그 회장님이 우리 아빠의 아버지라고? 믿기지 않겠지. 우리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우는 우리의 외아들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럼 왜? 나는 참았던 질문을 쏟아냈다. 왜 20년 동안 떨어져 계셨어요? 왜 아빠는 부모님이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주먹이 떨렸다. 그건 모두 20년 전 그날 밤 일 때문이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 목소리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 민우는 당시 20살이었지. 대학교 2학년이었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날 밤 민우가 집에 한 여자를 데려왔단다. 내 엄마였지.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엄마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 내 엄마 이수지는 민우의 대학 선배였어. 할머니가 이어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어리석었어. 너무 오만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조바심이 났다.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민우가 우리에게 말했어. 자기가 수진을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는 민우에게 약혼자가 있었거든. 약혼자요? 응. 다른 재벌가의 딸이었어. 우리 회사와 사업 관계에 있는. 우리는 민우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했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최악의 실수를 했어. 수진을 불러서 돈을 줬어. 민우에게서 떠나라고. 나는 숨이 막혔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진부한 이야기. 하지만 이건 내 부모님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했다. 내 엄마는 거절했어. 돈을 집어던지고 울면서 나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민우가 봤어. 자기 부모가 사랑하는 여자를 모욕하는 걸. 할아버지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민우는 그날 밤 우리에게 소리쳤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까? 돈이 전부입니까? 전 아버지 아들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민우는 집을 나갔어. 그날 밤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방 하나 들고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어. 배고프면 힘들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군요. 응.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는 미친 듯이 찾았어.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에 수배를 넣고. 하지만 민우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단다. 우리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다했어. 전국을 뒤졌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지금 이곳을 찾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빠와 젊은 엄마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이건 너야, 지은아. 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 달 전이었어.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우리 탐정이 오래된 병원 기록을 뒤지다가 발견했지. 2005년 11월 어느 작은 동네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 아버지 이름은 강민우.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셨던 거군요. 응. 집을 나간 지 1년 만에 너를 낳았더구나.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탐정이 그 기록을 찾았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뻤어.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아들이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급히 이곳으로 온 거예요? 응. 탐정이 주소를 찾아냈어. 작은 반지하 방이더구나. 우리는 어제 그곳에 갔어. 너희를 만나러.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내 엄마만 있었어. 수지는 너무 야위어 있었고 힘들어 보였지. 우리가 누군지 알아보고는 문을 닫으려 했어. 엄마가, 우리가 사정했어. 제발 민우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수진이 말했어. 늦으셨어요. 1년 늦으셨습니다라고.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의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하지만 수진이 주소 하나를 주더구나. 이 묘지 주소였어. 할아버지가 아들의 묘비를 어루만졌다.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 와서 이 차가운 돌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지. 침묵이 흘렀다.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내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니?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도 너무 힘들었다. 교통사고였어요. 1년 전 11월이었어요. 교통사고. 네. 아빠는 야간 택시를 운전하셨어요. 생계를 위해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택시를. 아빠는 낮에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택시를 몰았어요. 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저를 법대에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다. 그날 밤도 그랬어요. 아빠는 밤 10시에 출근하셨어요. 새벽 5시까지 일하고 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목이 메었다. 그런데 그날 밤 3시쯤이었어요.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다고. 졸음운전 차량이 아빠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민우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빠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피로 얼룩진 병원 응급실. 차가워져가는 아빠의 손. 지은아.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가늘었다. 아빠. 제발 아빠. 나는 울면서 아빠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대학에 보내지 못하고 가서. 아니에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대학 안 가요. 그냥 아빠랑 있을래요. 아빠가 힘겹게 웃었다. 그 웃음에 피가 섞여 나왔다. 우리, 지은이는 꼭 법대 가야 해. 약속했잖아. 정의로운 변호사 되기로.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너를 위해서. 아빠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지은아,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 다른 애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하고, 좋은 옷 사주지 못하고. 아빠가 최고예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는 너를 키우면서 참 행복했어. 너를 보면 아빠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알 것 같았어.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아빠 대신 아빠가 못 이룬 꿈 이뤄줄래? 법대 가서.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 되어줄래? 네, 네, 할게요.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빠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아빠의 다른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수진아, 사랑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여보, 제발, 가지 마요. 지은이, 잘 부탁해. 우리 딸, 꼭 행복하게 해줘. 지은아, 아빠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게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다. 삐.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의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빠는 가셨다. 묘지 벤치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아빠는 그렇게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만 하시다가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행복하셨어요. 엄마와 저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인정했더라면 민우는 택시를 몰지 않아도 됐을 거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거야. 그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할아버지가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다. 그런데 지은아, 내 아버지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게 있니?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니? 경찰은 단순 졸음운전 사고라고 했어요. 상대 운전자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상대 운전자가? 네, 30대 남자였대요. 술은 안 먹었는데 과로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나는 계속 말했다. 경찰이 아빠 물건을 돌려줬는데 아빠 휴대폰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네. 사고 현장에서 찾을 수 없었대요. 아마 사고 충격으로 어딘가로 날아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이상하게 손상됐대요. 사고 직전 5분 영상이 복구가 안 된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이게 아빠 택시에서 발견된 유일한 메모예요. 아빠 필체예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만나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더는 숨길 수 없다. 용산구 이태원로 127번지. 이게 무슨 뜻이니? 할머니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경찰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빠가 어딘가 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만. 할아버지가 메모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용산구 이태원로 127번지. 혹시 아세요? 그 주소를?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은아.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의 사고.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걸 봤단다. 그리고 이런 사고들이 때로는 사고가 아닐 때가 있어. 설마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메모를 다시 보았다. 이 주소, 그리고 사라진 휴대폰, 손상된 블랙박스. 너무 우연이 많아. 할머니가 급히 말했다. 여보, 그런 추측을. 아니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20년을 잃었어.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해. 할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은아, 우리가 조사해봐도 되겠니? 내 아버지 사고에 대해? 나는 망설였다. 아빠의 죽음을 다시 들춰내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면?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싶어요. 진실을.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불과 일주일 만에 경찰 사고 보고서를 다시 확보했고, 당시 조사관들을 만났다. 나는 여전히 수험생이었다. 아니, 이제는 합격생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는 처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는 걸 거부했다. 지은아, 그분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아빠를 버린 사람들이야. 엄마, 하지만은 없어.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나타나서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럴 만도 했다. 엄마는 20년 동안 가족을 지켰다. 아빠와 함께. 엄마, 그분들이 아빠 사고를 조사하고 있어. 조사? 이미 끝난 일을. 엄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블랙박스가 손상된 것도, 아빠 휴대폰이 사라진 것도.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 아빠가 사고 나기 전날 밤 기억나? 누군가랑 전화하고 나서 표정이 이상했잖아. 그날 밤을 나도 기억했다. 아빠는 밤 11시쯤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고 난 아빠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여보, 누구야? 엄마가 물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는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빠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가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희 아빠가 마지막 며칠 동안 뭔가 걱정이 많았어.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럼 조사하는 걸 허락해줘, 엄마. 진실을 알아야 해.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의 사무실. 나는 학교를 마치고 그곳으로 갔다. 진성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지은아, 왔구나. 할아버지가 반겼다. 할머니도 옆에 있었다.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를 펼쳤다. 먼저 사고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어.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지. 어떤 점들이요? 첫째, 상대 운전자 김성호. 30대 직장인이라고 했지? 그 사람의 차량 보험 기록을 확인했어. 사고 일주일 전에 차량 정밀 검사를 받았어. 브레이크도 엔진도 모두 정상이었지. 그게 이상한 건가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라고 했어. 하지만 그의 회사 출퇴근 기록을 보면 그는 평소 야근을 거의 안 했어. 사고 당일도 저녁 7시에 퇴근했고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성호의 계좌 거래 내역이야. 사고 3일 전 그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됐어. 5천만 원? 응. 출처는 알 수 없는 차명 계좌였어. 그리고 그는 그 돈을 사고 전날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은아, 이건 내 추측이지만 내 아버지 사고는 계획된 것일 수 있어. 누가 왜? 그걸 알아내야 해. 할아버지가 그 메모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이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127번지.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 거기가 어디예요? 20년 전.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곳에는 한법률 사무소가 있었어. 정의 법률사무소라는 곳이었지. 법률사무소요? 응. 그런데 이 사무소는 15년 전에 문을 닫았어. 소장 변호사가 갑자기 은퇴했거든.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었다. 변호사 박진수. 당시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어. 주로 대기업의 비리나 부당해고 사건을 맡았지. 나는 사진을 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박진수 변호사를 찾아봤어. 그는 지금 요양원에 있어. 치매로. 내 마음이 무너졌다. 그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박 변호사에게는 아들이 있어. 박준영이라는 사람이야. 그는 지금 검사야. 검사요? 응.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어. 우리가 만나보려고 해. 며칠 후, 우리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박준영 검사를 만났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강태준 회장님과 손녀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박 검사가 말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인사했다.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20년 전 일을 조사하신다고요? 네. 제 아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나는 아빠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제 아버지 강민우예요. 1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있어요. 박 검사가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 사람, 강민우? 네. 혹시 아세요? 박 검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정말요?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네. 제가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 밤 늦게 한 젊은 남자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게 제 아버지였나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 사진과 매우 비슷했어요. 그는 가방 하나 들고 왔고 매우 다급해 보였어요. 박 검사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제가 아버지 사무실에 서류를 전해드리러 갔었어요. 그때 그 남자를 봤죠. 아버지는 그를 사무실로 들이시고 대화하셨어요. 무슨 대화였나요? 잘 들리진 않았지만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의라는 단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말, 그리고요? 진성그룹이라는 단어도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진성그룹이요? 네,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진성그룹에 대해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내 회사 말인가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후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봉투 같은 거였는데. 봉투? 네. 두꺼운 서류 봉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때 필요할 겁니다라고. 나는 숨이 막혔다. 아빠는 그날 밤 할아버지 집을 나와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다. 그 서류가 뭐였을까요? 나는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봐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치매 때문에. 혹시 그 서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나요? 박 검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옛 사무실 자료들을 다 확인해 봤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매우 조심스러운 분이셨거든요. 특히 민감한 사건의 경우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나는 절망스러웠다. 단서가 없는 건가요? 하나 있습니다. 박 검사가 말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기 전 가끔 헛소리처럼 중얼거리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요? 강민우,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 검사가 우리를 둘러봤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강민우 씨를 도우려 했다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실패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버지가 갑자기 은퇴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15년 전 아버지는 승승장구하던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은퇴하셨죠.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 혹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협박이나 위협을 받으신 건 아닐까요? 박 검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갑자기 모든 걸 놓으셨어요. 마치 두려움에 떨듯이. 카페를 나온 우리는 할아버지 차에 탔다. 모두 침묵했다. 박 검사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아버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20년 전에 진성그룹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빠가 변호사를 찾아갈 만한 일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20년 전, 우리 회사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 무슨 사건이요? 산업재해 사건이었어. 우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돼서 집단으로 병에 걸렸지.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 사건, 제대로 해결됐나요? 할아버지의 침묵이 답이었다. 회사는 은폐하려 했어. 할머니가 대신 말했다. 당시 경영진들이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입막음으로 돈을 줬어. 그럼 아빠가, 민우가 그걸 알았을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마 우연히 회사 서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서 들었을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 증거를 가지고 집을 나간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어. 자기 아버지 회사라 해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럼 나는 깨달았다. 아빠를 죽인 건 조용히 해. 할아버지가 급하게 말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하지만 만약 그 서류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면 누군가는 그걸 없애고 싶어 할 거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아빠가 1년 전에 그 서류를 찾으려 했던 걸까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할아버지가 심각하게 말했다. 누군가 내 아버지가 움직이는 걸 알았고 막으려 했을 거야. 차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 서류, 나는 생각했다. 아빠가 20년 동안 어디에 숨겼을까요? 그게 문제야. 할머니가 말했다. 20년은 긴 시간이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때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쳤다. 잠깐만요. 왜 그래, 지은아?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나요. 뭐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아빠 물건을 정리하시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대요. 아빠가 은행 대여금고를 가지고 계셨다고. 대여금고? 네. 그것도 20년 전부터 계속 유지하셨대요.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눈빛을 교환했다. 그 금고를 확인해 봤니? 아니요. 엄마가 열쇠를 못 찾으셨어요. 그리고 아빠 이름으로 된 거라 은행에서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고. 어느 은행이니? 한빛은행 본점이에요. 할아버지가 즉시 전화를 꺼냈다. 여보세요? 김 부행장님?
나 강태준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음 날 우리는 한빛은행 본점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영향력 덕분에 특별히 금고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은행 직원이 우리를 금고실로 안내했다. 차가운 금속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직원이 아빠의 금고 번호를 확인했다. 327번입니다. 우리는 327번 금고 앞에 섰다. 직원이 은행 마스터키로 금고를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아빠의 필체였다. 내 딸 지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 봉투 안에는 진성그룹의 비리 증거가 들어있어. 20년 전 산업재해 사건의 진실이야. 아빠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 하지만 너와 엄마가 위험해질까봐 참았어. 하지만 1년 전 그 사건의 피해자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어. 죽기 전에 아빠를 찾아와서 부탁했어.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고. 자신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병으로 죽는데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 없다고.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어.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진실을 밝히기로. 지은아,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서류를 검찰에 제출해줘. 그리고 법대에 가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라. 아빠는 너를 믿어. 사랑한다, 지은아.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빠는 알고 있었던 거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그래도 진실을 위해 나섰던 거다. 할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20년 전 내부 회의록이야. 그리고 피해자 명단, 병원 기록. 할머니도 서류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류에는 5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화학물질 중독으로 병에 걸렸고 회사는 이를 은폐했다. 일부는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고 일부는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가 한 문서를 집어들었다. 당시 경영진의 지시사항이야. 사건을 축소하고 언론을 막으라는. 문서 하단에는 서명이 있었다. 부회장 이름으로. 최원석.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읽었다. 우리 회사 부회장.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나는 물었다. 아니, 10년 전에 은퇴했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뭐예요? 그의 아들이 지금 우리 회사 전무야. 경영 실권을 쥐고 있지. 그날 밤 할아버지 집. 우리는 긴급 회의를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이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물었다. 회사에 큰 타격이 올 거야.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했다. 20년 전 사건이지만 은폐와 협박이 드러나면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진이 처벌받을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응, 당연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걸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 내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은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이 서류를 가진 게 알려지면. 그래서 제가 빨리 검찰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지은아, 엄마는 무섭다. 너마저 잃을까봐. 엄마, 너희 아빠가 이걸 지키다가 돌아가셨잖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당연했다.
엄마는 이미 남편을 잃었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아빠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아빠가 원하신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게. 그리고 저는 법대에 합격했어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럼 아빠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는 아빠를 닮았구나. 할아버지가 일어섰다. 좋아. 내일 아침 서울중앙지검에 가자. 박준영 검사에게 이 서류를 전달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겠어. 하지만 회장님,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사는 잠깐 흔들릴 거야.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면 그게 오히려 회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야.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평생 일군 회사인데. 괜찮아.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 내 아들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쾅!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도 놀라서 나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나왔다. 우리는 소리가 난 쪽으로 갔다. 거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돌멩이 하나와 편지가 있었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주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물었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강민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손녀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게 엄마가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경찰을 불러야겠어. 할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할아버지의 휴대폰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할아버지가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어서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강 회장, 경고했을 텐데. 당신은 누구요? 그걸 알 필요는 없어. 다만 이것만 알아. 20년 전 일은 묻혀야 해.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모두를 위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소? 강민우는 스스로를 죽었어. 진실이란 걸 줬다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었을 거야. 이계 자식? 조심해, 강 회장. 당신은 이제 손녀가 생겼잖아. 예쁜 손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더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야. 그 미래를 망치고 싶진 않겠지?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감히 내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그 서류를 불태우고 조용히 살 건지 아니면 손녀의 장례식을 치를 건지. 전화가 끊겼다. 우리는 밤새 잠을 못 잤다. 경찰이 왔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협박 전화는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이었고 돌을 던진 사람도 CCTV에 잡히지 않았다. 경호원들을 배치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하지만 완벽한 보호는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엄마가 나를 꼭 안았다. 지은아, 우리 포기하자. 제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아빠의 필체가 눈물에 번졌다. 엄마, 아빠가 이걸 지키다가 돌아가셨어. 제가 포기하면 아빠의 죽음이 헛되잖아요.
하지만 너까지 잃으면 난 어떡하니? 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일이야.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루됐는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해야 해요.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20년 전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용감한 아이구나. 우리 민우 딸답네. 하지만 안전하게 해야 해.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에게 계획이 필요해.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 우선 서류를 여러 곳에 복사해서 보관하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은행 금고,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해외 클라우드에도.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준영 검사에게 연락해서 비공개 만남을 요청하자. 서류를 전달하고 수사를 시작하기에. 상대방이 검찰 내부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걱정했다. 그래서 박 검사만 믿어야 해. 그는 아버지 때문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박준영 검사와 통화했다. 박 검사님, 급한 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장소는 제 개인 서재로 하시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통화를 끝낸 할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봤다. 오늘 오후에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오후 2시. 할아버지의 개인 서재. 이곳은 회사 건물이 아닌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별채였다. 아무도 이곳을 모른다고 했다. 박준영 검사가 도착했다. 조심스럽게 오셨군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전화로 들으니 심상치 않더군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박 검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20년 전의 서류, 아빠의 죽음, 그리고 어젯밤의 협박까지. 박 검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군요. 살인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증거입니다. 검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박 검사가 서류를 살펴봤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건 엄청난 건입니다. 10명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조직적 은폐, 그리고 박 검사가 한 문서를 집어들었다. 이건 뇌물 명단이네요. 당시 정부 관료들과 언론인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 그래서 사건이 묻혔던 거야. 돈으로 진실을 덮었던 거지.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도 고위직에 있습니다. 박 검사가 말했다. 이게 공개되면 정재계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럼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물었다. 위험합니다. 박 검사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연루돼 있다는 건 우리가 조심하면 그들도 함부로 못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회장님, 지은 씨, 저. 그리고 서류도 여러 곳에 복사돼 있죠. 이제 우리 중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면 그게 오히려 모든 걸 폭로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박 검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저는 오늘부터 비공식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공식 수사로 전환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나는 물었다. 최소 3개월. 이건 20년 전 사건이라 증거 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증인들도 찾아야 하고. 3개월. 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저는 뭘 해야 하죠? 평소처럼 생활하세요. 박 검사가 말했다.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고.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박 검사가 명함을 건넸다. 뒷면에는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다. 24시간 이 번호로 연락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다. 나는 학교 졸업식을 했고 대학 입학 준비를 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준영 검사는 혼자 움직였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20년 전 피해자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어느 날 박 검사가 우리를 다시 불렀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피해자 50명 중 15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사망이요? 네. 대부분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의문스럽다고요? 2010년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철수 씨가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더는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의 가족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2015년 또 다른 피해자 이영희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통제 불능이 됐다고 하더군요. 아빠처럼. 네.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박 검사가 파일을 펼쳤다. 이 사고들 직전에 피해자들이 누군가를 만났다는 증언이 있어요. 누구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진성그룹에서 보상금을 추가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네. 하지만 회사 공식 기록에는 그런 접촉이 없습니다. 누군가 회사 이름을 사칭한 거죠. 그럼 나는 깨달았다. 그들을 불러내서 죽인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입을 열려고 했던 사람들을요. 박 검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저는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직전에 한 회사가 등장해요. 무슨 회사요? 청솔 보안이라는 업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호 및 보안 컨설팅 회사죠. 하지만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최원석 전 부회장의 아들 최민호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최민호.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우리 회사 전무. 네. 그는 10년 전 아버지 최원석이 은퇴한 후 회사 경영 실권을 쥐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 보안회사를 통해 더러운 일을 처리한 거군요. 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최민호가 아버지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강민우 씨가 1년 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최민호가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박 검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아빠를 죽인 건 최민호였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그 인간을 회사에서 키웠어. 민우 대신. 회장님, 박 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최민호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는 권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물었다.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증거를 더 모을게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타이밍? 최민호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2주가 지났다. 나는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있었다. 서울대 법대. 아빠가 그토록 원했던 곳.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지은 씨? 남자 목소리였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네, 누구세요?
진성그룹 비서실에서 전화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다는 전원입니다. 할아버지가요? 근데 왜 비서실에서? 오늘 회장님 스케줄이 많으셔서 직접 연락하시기 어려우시답니다. 저녁 7시 반포동 청담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할아버지께 전화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다. 문자를 보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청담에서 만난다고 연락받았어요. 7시에 갈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마 회의 중인가 보다 생각했다. 저녁 7시. 나는 반포동 청담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다. 강지은이라고 예약했는데요. 직원이 미소 지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이 나를 2층 VIP룸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냉정한 눈빛. 안녕하세요, 지은 씨.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할아버지는요? 남자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다. 진성그룹 전무이사 최민호.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최민호. 아빠를 죽인 바로 그 사람. 놀라셨군요. 최민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어떻게 감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시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대화?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잖아요. 조용히 하시죠. 최민호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겼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소란 피우면 당신만 곤란해집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최민호가 더 빨랐다. 통화할 생각은 버리세요. 이 방은 전파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가 손을 들자 문 밖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다. 경호원처럼 보였다. 만약 조용히 대화하지 않으면 제 친구들이 불쾌해할 겁니다. 나는 갇힌 것이다.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똑똑하시네요. 최민호가 다시 앉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그 서류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없어요. 이미 검찰에 넘겼어요. 거짓말. 최민호가 냉소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준영 검사가 혼자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아직 공식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어떻게 검찰 내부에도 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 검사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최민호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서류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의 일상. 출근길, 시장 가는 모습, 집에 들어가는 모습. 우리는 당신 엄마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원하면. 감히. 나는 소리쳤다. 조용히 하라고 했죠. 최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나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인정하는 거네요. 우리 아빠를 죽인 거 인정? 최민호가 웃었다. 여기는 녹음도 안 됩니다. 당신이 나중에 뭐라고 하든 증거가 없어요. 최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민우는 자업자득이었어요. 20년 전 일을 들춰내려 했으니까. 그는 박진수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리고 증거를 맡겼어요. 우리는 그걸 회수하려 했지만 박 변호사를 협박해서 은퇴시키는 데까지만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20년을 기다렸어요. 강민우가 조용히 살길 바랐죠. 하지만 1년 전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그 오래된 서류를 찾아내려 하고
최민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깔끔하게.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나는 눈물이 흘렀다. 아빠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왜? 최민호가 비웃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질 순 없죠.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버지의 결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죽인 게 아니라 정리한 겁니다. 최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사업이란 게 그런 겁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해요. 최민호가 일어서며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 뒷면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계좌로 10억을 드리죠. 그리고 서울대 졸업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도 드릴게요. 당신 엄마 명의로 된 집도 한 채 사드리고요. 뭐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그 서류를 돌려주고 박준영 검사에게 조사를 중단하라고 하세요. 그럼 당신과 엄마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미쳤어요? 나는 소리쳤다. 우리 아빠를 죽여놓고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강민우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죽었고요. 최민호의 눈빛이 위협적으로 변했다. 선택하세요. 돈을 받고 조용히 살 건지 아니면 엄마와 함께 아버지 옆에 묻힐 건지. 나는 주먹을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시간을 드리죠. 최민호가 문으로 걸어갔다. 3일. 3일 안에 결정하세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최민호와 경호원들이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몇 분 후 전파 차단이 풀렸는지 휴대폰에 신호가 잡혔다. 급히 할아버지께 전화했다. 지은아, 어디야? 무슨 문자야? 나는 너한테 연락 안 했어. 할아버지, 속았어요. 최민호한테. 나는 울먹이며 모든 걸 설명했다. 30분 후 할아버지와 박준영 검사가 레스토랑으로 달려왔다. 나는 여전히 VIP룸에 있었다. 몸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았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요. 그냥. 박 검사가 주변을 살폈다. 여기서 대화했다고요? 네. 전파 차단도 됐었어요. 박 검사가 천장을 올려다봤다. 역시 녹음 장치도 없고 전파 차단 시설도 있네요. 치밀하군요. 그럼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절망스러웠다. 최민호가 다 인정했는데 증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박 검사가 말했다. 최민호는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곳 직원들도 매수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분노로 떨었다. 내가 직접 회사로 가서 저 인간을 당장. 안 됩니다, 회장님. 박 검사가 말렸다. 지금 움직이면 최민호가 증거를 모두 없앨 겁니다. 그리고 지은 씨 엄마가 위험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물었다. 박 검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요? 최민호가 직접 나섰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결정적인 것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박 검사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청솔 보안회사의 계좌 추적을 했는데 뭘 발견하셨어요? 최민호가 이 회사를 통해 15년 동안 수상한 거래를 해왔어요. 매년 수억 원씩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제거했더군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박 검사가 한 장의 서류를 보여줬다. 1년 전 11월 강민우 씨 사고 일주일 전에 청솔 보안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그게
사고를 일으킨 김성호 씨 계좌로 들어간 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드디어 연결고리가 보였다. 그럼 이걸로 최민호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부족합니다. 돈의 흐름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안 돼요. 최민호는 정상적인 보안 용역비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박 검사가 말했다.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최민호의 지시를 직접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박 검사가 또 다른 파일을 펼쳤다. 청솔 보안의 실무 책임자. 이름은 황태식. 그는 10년 동안 최민호 밑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해 왔어요. 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황태식은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한 달 전이면, 네. 우리가 조사를 시작한 시점이죠. 최민호가 황태식을 제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숨겼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 수배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3일밖에 없어요. 나는 말했다. 최민호가 3일 안에 답을 달래요. 그럼 박 검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역으로 이용합시다. 무슨 뜻이죠? 지은 씨, 최민호에게 연락하세요. 서류를 돌려주겠다고. 네. 그리고 거래 조건을 거세요. 직접 만나서 서류와 돈을 교환하자고. 하지만 장소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최민호를 함정에 빠뜨리자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녹음하고 체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할아버지가 걱정했다. 위험합니다. 박 검사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대기시키고요. 나는 고민했다. 위험했다. 하지만 아빠를 죽인 사람을 이대로 놔둘 순 없었다.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를 위해서. 이틀 후 나는 최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20억 그리고 우리 가족의 완전한 안전 보장. 내일 저녁 8시 남산 케이블카 종점에서 만나요. 사람 많은 곳이니 안전하겠죠.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좋은 선택이다. 내일 보자. 박준영 검사는 즉시 작전을 짰다. 남산 케이블카 종점. 좋은 장소 선택입니다. 사람도 많고 탈출로가 제한적이죠. 경찰은 얼마나 배치하시나요? 사복 경찰 20명, 그리고 산 아래에 특공대 대기. 지은 씨가 신호를 주면 즉시 진입합니다. 박 검사가 작은 장치를 내밀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예요. 목걸이처럼 생겼죠? 이걸 착용하세요. 모든 대화가 녹음됩니다. 최민호가 전파 차단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전파 차단에도 작동합니다.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거든요.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할머니. 경찰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나도 무서웠다. 최민호는 살인자다. 그것도 여러 명을 죽인. 다음 날 저녁 7시 30분. 나는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갔다. 목걸이 녹음기를 착용하고 가방에는 서류 봉투를 넣었다. 물론 진짜 서류는 아니었다. 비슷하게 만든 가짜였다. 정상 전망대에는 관광객들이 많았다. 야경을 보려는 사람들. 나는 약속 장소인 케이블카 정거장 옆 벤치로 갔다. 8시가 되었다. 최민호가 나타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2명의 경호원이 함께였다. 왔군요. 최민호가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류 가져왔어요. 나는 가방을 보여줬다. 돈은요? 최민호가 경호원에게 신호했다. 경호원이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20억. 확인하시죠? 나는 가방을 열었다. 정말로 돈다발이 가득했다. 물론 진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류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최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최민호가 받아서 펼쳤다. 처음 몇 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거래 성사네요. 잠깐만요. 나는 말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제 아빠를 죽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최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게 필요한가요? 네. 그래야 제가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최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좋아요. 어차피 당신은 이제 공범이니까. 이 돈을 받는 순간 당신도 우리 편입니다. 최민호가 주변을 둘러봤다.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우리 대화를 들을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강민우는 1년 전 10월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가족 중 한 명, 김영수 씨가 임종 직전에 연락을 했죠. 더는 참을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그래서요? 김영수는 강민우에게 20년 전 서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박진수 변호사를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강민우에게 부탁했죠. 제발 그 서류를 공개해달라고. 최민우의 목소리에 냉소가 담겼다. 강민우는 고민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결국 양심이 이겼나 보죠. 11월 초부터 옛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모를 움직임을 대비해서. 그래서 강민우가 움직이는 걸 바로 알아챘죠. 최민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경고만 했어요. 11월 15일 밤 익명으로 전화했죠. 더는 파헤치지 마라.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그때 아빠가 받았던 전화. 네. 하지만 강민우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은행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고 박진수 변호사의 아들 박준영을 찾으려 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민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11월 20일 내가 직접 청솔 보안의 황태식을 불렀어요. 강민우를 제거해라. 사고처럼 보이게라고 지시했죠.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나는 계속 질문했다. 황태식이 직접 했나요? 아니요. 황태식은 전문가를 고용했죠. 김성호라는 사람. 그는 과거에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런 일에 능숙했어요. 김성호를 매수해서 아빠 택시를 들이받게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11월 21일 밤 김성호는 고속도로에서 강민우의 택시를 추적했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충돌했습니다. 두 사람 다 죽게. 왜 김성호까지? 증거 제거죠. 김성호도 죽어야 완벽한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브레이크를 미리 조작해뒀어요. 충돌 후 폭발하도록.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 사람은 괴물이었다. 휴대폰과 블랙박스는 황태식이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해서 처리했습니다. 강민우의 휴대폰을 회수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손상시켰죠. 경찰이 오기 전에. 완벽한 범죄.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민우가 비웃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죠. 강민우가 서류를 금고에 보관한 줄 몰랐어요. 그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찾아냈죠. 네. 그게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수하는 겁니다. 최민호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사라졌네요. 당신도 돈을 받았으니 공범이고 완벽합니다. 그 순간 나는 신호를 보냈다. 목걸이를 한번 만졌다. 주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복 경찰들이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최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야 이게. 박준영 검사가 나타났다. 최민호, 당신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한다. 경호원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했다. 최민호가 나를 노려봤다. 내가 날 속인 거야? 당신이 우리 아빠에게 한 것처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최민호가 소리쳤다. 증거가 뭐야? 내가 뭘 인정했다는 거야? 박 검사가 녹음기를 보여줬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당신의 자백, 황태식에 대한 언급, 김성호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최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 쓸 수 있습니다. 박 검사가 말했다. 지은 씨의 동의하에 이뤄진 녹음이고 공공장소에서의 대화니까요. 그리고 박 검사가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황태식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모든 걸 진술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제거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황태식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당신에게 제거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최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게 끝났다. 강민우. 최민호가 중얼거렸다. 끝까지 날 괴롭히는군. 경찰이 최민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범인을 잡았어요. 최민호의 체포 소식은 다음 날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진성그룹 전무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20년 전 산업재해 은폐 사건 재조명. 재벌 2세의 범죄, 충격적인 진실. 할아버지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에 생중계됐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20년 전 제 회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고 당시 경영진은 이를 은폐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20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했다.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입니다. 회장으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아들 강민우가 이 진실을 밝히려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그것도 제 회사 전무의 지시로.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피해자 10명 전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최민호는 살인교사, 증거인멸, 산업재해, 은폐 방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황태식의 증언과 녹음 증거, 그리고 청솔 보안의 계좌 추적 자료가 결정적이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낭독했다. 저는 아빠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법대에 가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법정은 숙연해졌다. 방청석에는 20년 전 피해자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도 울고 있었다.
최종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최민호에게 살인교사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으며 20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제거해왔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최민호는 항소하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 4년 후 봄, 서울대 법대 졸업식. 나는 학사모를 쓰고 강단에 섰다.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게 됐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교수님들, 그리고 동기 여러분. 청중석을 바라봤다. 엄마가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있었다. 그리고 아빠의 사진을 든 엄마 옆자리가 있었다. 저는 4년 전 아버지를 잃고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생명을 잃으셨죠.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정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배웠습니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박수 소리가 터졌다.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20년 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50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나는 졸업장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법대 졸업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빠처럼 살겠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겠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아빠 묘지로 갔다. 4년 전 그날처럼. 아빠, 나 졸업했어. 나는 졸업장을 묘비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변호사 시험 봐. 꼭 붙을게. 엄마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손녀가. 할머니가 꽃을 놓으며 말했다. 민우야, 우리 지은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어. 내가 봤으면. 나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4년 전 우리는 뿔뿔이 흩어진 낯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다. 아, 그리고 아빠. 나는 다시 묘비를 향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할아버지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어.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맞아. 진성그룹은 이제 국내 최고의 노동 안전 기준을 가진 회사가 됐어. 그리고 매년 산업재해 예방 장학금도 만들었지. 강민우 정의 장학금이에요. 할머니가 덧붙였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나는 눈물이 났다. 정말요? 아빠 이름으로? 응.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 법대생들에게. 내 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아빠, 들었어? 아빠의 이름이 이렇게 계속될 거야.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3개월 후, 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전국 2등이었다. 축하합니다. 강지은 변호사님. 박준영 검사가 악수를 청했다. 그는 이제 부장검사가 됐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실력이에요. 그리고 박 검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첫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이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60대 할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강지은 변호사님께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20년 전 진성그룹 산업재해 피해자 김영수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강민우 씨께 부탁드렸다고 하더군요.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민우 씨의 희생과 따님의 용기 덕분에 저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의 명예도 회복됐고 보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제 아들이 현재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산업재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요. 제가 변호사님을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호사님은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니까요. 변호사님의 아버지처럼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김영숙 올림.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제 첫 의뢰인이군요. 받으시겠습니까? 박 검사가 물었다. 당연하죠. 나는 웃었다. 이게 바로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예요. 일주일 후 나는 작은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 법률사무소 강지은 변호사. 그날 오후 첫 의뢰인 김영숙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왔다. 변호사님,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할머니의 아들 김준호 씨는 30대 중반이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김준호 씨가 말했다. 기계 안전장치가 고장 났었는데 회사는 수리하지 않았어요. 제가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신고했더니 다음 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네요. 네. 하지만 회사는 업무 태만을 이유로 들었어요. 증거도 조작했고요. 나는 서류를 검토했다. 명백한 부당해고였다. 제가 맡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기겠습니다. 할머니가 울먹였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려다가. 알아요.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더욱 이겨야 해요. 아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6개월 후 첫 승소.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 김준호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즉시 복직시킬 것을 명한다. 승소입니다. 나는 김준호 씨와 악수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김준호 씨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 밖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겼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저희 남편이. 그리고 강민우 씨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아빠 묘지를 찾았다. 혼자서. 아빠, 첫 사건 이겼어. 나는 묘비에 기대 앉았다. 김영수 아저씨 기억하시죠? 아빠에게 부탁했던 분. 그분 아들을 도와드렸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아빠가 시작한 일을 제가 계속할게요. 아빠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될게요. 나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내 첫 명함이었다. 정의 법률사무소. 강지은 변호사. 정의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명함을 묘비 앞에 놓았다. 아빠,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다. 할아버지였다. 지은아, 저녁 먹으러 올래?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하셨어. 네, 할아버지. 지금 갈게요.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묘비를 어루만졌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요. 2년 후 정의 법률사무소는 이제 5명의 변호사가 일하는 중견 로펌이 됐다.
모두 약자를 위한 변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아빠의 사진과 함께 아빠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적혀 있었다. 법대에 가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라. 강민우.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이수연입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사가 계속 괴롭혔는데 회사는 오히려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려고 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1시간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분명한 성희롱이었고 회사에 2차 가해도 있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싸워요. 하지만 그녀가 망설였다. 상대가 큰 회사예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의는 힘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오니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용기 내주셔서. 상담을 마치고 그녀가 나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보였다. 저 아래에서 아빠와 20년 동안 살았다. 힘들게 하지만 당당하게.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지은아. 아빠 딸답게. 5년 후 나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산업재해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증인은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죠? 국회의원이 물었다. 네. 지난 5년 동안 200건이 넘는 산업재해 소송을 맡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현행법은 사후 처벌에 치중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업의 안전 투자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안전 설비에 투자하도록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산업재해를 신고한 노동자가 오히려 보복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한 CEO를 처벌해야 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한 의원이 반론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과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람의 생명이 기업 이익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아버지요? 네. 제 아버지 강민우는 산업재해 진실을 밝히려다 살해당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 청문회장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청문회가 끝난 후 방청석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정말 멋있었어. 엄마가 나를 안았다. 너희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민우의 꿈을 내가 이루고 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 이루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회사 개혁도 제 법률 활동도 모두 아빠가 시작한 일이에요. 10년 후 아빠가 돌아가신 지 14년이 됐다. 나는 이제 37살이 됐다. 결혼도 했고 6개월 된 딸도 있었다. 딸의 이름은 민서.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빠 묘지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 남편과 딸. 민우야. 할아버지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러 왔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어. 법명이 뭔지 아니? 강민우 법이야. 할머니가 꽃을 놓으며 말했다. 내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진 거야. 내가 지키려 했던 정의가 법이 된 거지. 엄마가 묘비를 어루만졌다. 여보, 우리 딸 봤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당신이 꿈꿨던 변호사가 됐어. 나는 딸 민서를 안고 묘비 앞에 섰다. 아빠 소개할게요. 제 딸 민서예요. 아빠 이름을 넣었어요. 민서가 까르르 웃었다. 마치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처럼. 민서야, 여기 계신 분이 내 할아버지야. 정말 멋진 분이셔.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이야.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장인어른께 인사드립니다. 지은이를 잘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신문 하나를 꺼냈다. 오늘 아침 신문이었다. 아빠, 이것 봐요. 일면 기사예요. 신문 일면에는 큰 제목이 있었다. 강민우법 통과, 산업재해 예방의 새 이정표. 고 강민우 씨의 희생, 14년 만에 법으로 결실. 아빠의 이름이 역사에 남았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으로. 나는 신문을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 아빠, 할아버지 회사 소식도 있어요. 진성그룹이 대한민국 산업안전 대상을 받았어요. 가장 안전한 일터를 만든 기업으로. 할아버지가 웃었다. 아이러니하지? 20년 전에는 최악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모범 기업이 됐어. 모두 내 덕분이야, 민우야.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아빠,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빠가 물어보셨잖아요. 마지막에.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눈물이 흘렀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아빠 덕분에 제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았어요. 정의가 뭔지, 용기가 뭔지 배웠어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도 다른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빠 약속할게요. 민서도 아빠처럼 키울게요. 정의롭고 용기 있고 남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으로. 민서가 묘비를 향해 손을 뻗었다. 마치 할아버지와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민서가 아빠를 알아보나 봐.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피는 속일 수 없어요. 해가 저물었다. 우리는 묘지를 떠날 준비를 했다. 아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는 좋은 소식 또 가져올게요. 묘지를 내려오는데 할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아빠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든. 하지만 너는 끝까지 해냈어. 차에 타면서 나는 뒤를 돌아봤다. 저 언덕 위에 아빠가 잠들어 있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이 길로 인도해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